지금 전 세계 전력업계가 한 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결단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 유엔 국제전력안보회의장에서 일본 고위 관계자가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죠. 50년간 기술 강국 일본이 다른 나라를 공개적으로 인정한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불과 얼마 전 일본 시코쿠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멈췄고 일본 최고 기술진이 손을 놓았으며 세계는 숨죽이고 지켜봤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CNN, BBC, 로이터가 일제히 한 나라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올렸고 일본 전력본부 전 직원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으며 유엔 회의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현장에 있던 국제안보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25년 경력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고, 자신이 목격한 광경이 모든 상식을 뒤집었다고 말입니다. 과연 시코쿠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 그 충격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일본은 정확한 나라입니다. 회의 시작 시각, 끝나는 시각, 심지어 쉬는 시간까지 모든 게 정확하죠. 2025년 11월 11일도 그랬습니다. 시코쿠 전력본부 8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던 ESS 안전성 검토 회의는 8시 15분에 종료될 예정이었고, 실제로도 그 시각에 맞춰 마무리 발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출신 국제전력안보 전문가 알렉산더 그레이입니다. 25년간 세계은행과 유엔 산하전력안전국제자문단에서 일하며 전 세계 전력망 붕괴 현장을 다녀왔죠. 2003년 이라크 북부, 2015년 베를린, 2021년 텍사스까지 제 발이 닿지 않은 재난 현장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정식 초청을 받아 시코쿠에 와 있었습니다. ESS 안전 매뉴얼 검토라는 단순한 업무였고 2박 3일이면 끝날 일정이었죠. 회의실 창밖으로는 시코쿠 도심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저녁 8시가 넘어서도 도시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술자 8명과 관료 4명이 참석한 회의는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보고서는 빈틈없었고 매뉴얼은 완벽했으며 모든 질의응답이 정확한 시간표에 맞춰 진행됐죠. 저는 내일 일정을 확인하며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고 일본 측 담당자는 회의록을 정리하며 마무리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시 22분 회의실 형광등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완전히 꺼져버렸죠.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고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어두컴컴해졌습니다. 일본 관료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이러지? 대체 무슨 일이죠? 저는 본능적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건물 바로 아래 교차로에 신호등이 모두 꺼져 있었고 그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도 하나둘씩 불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검은 물결이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듯 어둠이 번져나가고 있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25년 경력이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고, 뭔가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이죠. 일본 기술자 한 명이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가는 게 비상등 불빛 아래서도 뚜렷이 보였습니다. 그는 몇 차례 통화를 시도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차 변전소 응답이 없습니다. 3차도 끊겼습니다. 다른 기술자가 재빨리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확인하려 했지만 네트워크조차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점점 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멀리 거리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선로 위에서 멈춰 섰고 차량들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뒤엉키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와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멀리 보이는 병원 건물은 비상 발전기가 가동됐는지 깜빡이는 불빛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었고 공항이 있는 방향은 완전한 암흑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4차, 5차, 6차 변전소까지 전부 신호 두절입니다. 한 기술자가 다급하게 보고했지만 회의실 안에 있던 관료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지금 시코쿠 전체의 전력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6곳의 변전소가 동시에 먹통이 되는 상황은
제25년 경력에서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설비 고장이 아니라 전력망 전체가 연쇄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증거였죠. 전력망 붕괴입니다.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현장에 투입해야 합니다. 저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배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관료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상급 부서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긴급 회의를 소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현장 투입이나 긴급 조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보고와 회의와 승인 절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시 전체가 멈춰가고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절차와 매뉴얼만을 따지고 있었던 거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5분이 지났고 8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회의실 안에서는 끊임없이 전화 통화가 이어졌고 관료들은 서류를 뒤적이며 매뉴얼을 확인했지만 단 한 명도 현장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뛰지 않았고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답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소리였죠.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3명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ESS 냉각 온도가 600도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동하지 않으면 폭발합니다. 그들이 빠르게 뭔가를 외쳤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뒤따라온 일본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팀이라고요. 3명 중 리더로 보이는 사람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확연히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당황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는 명함을 꺼내며 자신을 한국전력연구원 박주현이라고 소개했지만 일본 과장은 명함을 받지 않으며 공식 초청팀이 아니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박주현 박사는 대답 대신 태블릿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온도 그래프가 떠 있었고 숫자는 무섭게 상승하고 있었죠. 612도, 625도, 638도. 그래프 기울기는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었습니다. 2차 변전소 ESS 냉각 장치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지금 속도라면 15분 안에 700도를 넘어 폭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긴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면을 들여다봤고 25년 경력이 즉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 데이터는 실시간 센서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고 분석 방식도 정확했죠. 일본 기술자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데이터를 확보했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내자 한국팀은 정전 발생 즉시 이동형 센서를 들고 2차 변전소 인근까지 이동해 원격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전 발생 10분 만에 현장 데이터까지 확보하다니 이건 보통 대응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 팀이라면 상황 파악과 회의만으로도 30분은 좋게 걸릴 일이었죠. 그러나 일본 측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과장은 공식 승인 없는 현장 접근이 규정 위반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고 한국팀 리더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섰습니다. 지금 규정을 따질 때입니까? 15분 후면 2차 변전소가 폭발하고 연쇄 반응으로 3차, 4차까지 날아갑니다. 시코쿠 전체가 최소 3주는 먹통이 될 겁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3주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이 모두를 짓눌렀고 그 시간 동안 전력이 없다는 건 병원, 상하수도, 통신, 교통이 모두 멈춘다는 의미였으며 결국 도시 전체의 붕괴를 뜻했습니다. 일본 관료는 먼저 본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다시 매뉴얼을 꺼내들었고 한국팀 리더는 태블릿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반박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다가는 도시가 날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원인 3가지를 특정했습니다. 그는 ESS 냉각 장치 18년 노후화, 전압 변동폭 17% 초과, 열폭주 감지 시스템, 11초 지연, 이 3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연쇄 붕괴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정전 발생 후 20분도 안 돼서 원인까지 특정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보통 이런 대규모 전력망 사고는 원인 규명만 이틀은 걸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한국팀은 현장 데이터 수집, 분석, 원인 특정까지 모두 20분 만에 끝낸 겁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정전 발생 후 이미 4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일본 측은 여전히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급 부서에 전화를 걸고 매뉴얼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고 현장 투입 계획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팀은 이미 가방에서 장비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휴대용 냉각장치, 절연 장갑, 열화상 카메라, 긴급 차단 스위치를 하나씩 점검하며 현장 투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일본 과장이 다급하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묻자 박주연 박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공식 승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집니다. 우리는 절차를 위반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살리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두 나라의 결정적 차이를 목격했습니다. 일본은 안전과 절차를 최우선으로 여겼고 그건 분명 옳은 원칙이었지만 지금 같은 극한 상황에서 그 원칙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재배치할 줄 알았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승인도 보고서도 아니라 폭발을 막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박주연 박사가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그레이 박사님, 국제전력안보 전문가로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현장 투입이 필요합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일본 측은 제가 그들 편을 들어주길 기대하는 눈빛이었고 한국팀은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구하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25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다닌 전문가로서 지금 필요한 건 서류가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 투입이 필요합니다. ESS 폭발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고 대응 시간은 10분 남짓 남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도시의 혼란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거리는 차량들로 뒤엉켜 있었고 사람들은 휴대폰 불빛에 의지에 우왕좌왕하고 있었으며 멀리서는 사이렌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죠. 한국팀이 준비한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회의실에서 토론을 이어가는 동안 한국은 이미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일본이 매뉴얼을 펼쳐보는 동안 한국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으면 일본이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였습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결단의 속도였고 위기 앞에서 얼마나 빨리 판단하고 얼마나 과감하게 행동하느냐의 차이였던 거죠. 7분 후 우리는 2차 변전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외벽에서는 열기가 느껴졌고 공기 중에는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박주연 박사가 열화상 카메라로 건물을 스캔하자 화면이 붉게 물들었고 그의 입에서 긴장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ESS 코어 온도 689도. 폭발까지 5분도 안 남았습니다. 2차 변전소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공기 자체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철판 냄새가 진동했고 건물 외벽에서는 열기가 파도처럼 밀려왔으며 멀리서 들리는 금속 삐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건물 전체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박주연 박사가 열화상 카메라를 건물에 겨누자 화면 전체가 붉게 물들었고 온도계 숫자는 689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폭발 임계치 700도까지 11도 남았습니다. 시간은 5분도 안 남았어요. 한국팀 엔지니어 한 명이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게 느껴진 적이 없었죠. 만약 저 ESS가 폭발하면 반경 500m 안에 모든 것이 날아가고 연쇄 반응으로 시코쿠 전체가 최소 한 달은 먹통이 될 겁니다. 박주연 박사가 팀원들에게 장비를 나눠주며 간단하게 지시했습니다. 김 대리는 냉각 라인, 이 과장은 센서 시스템, 저는 차단 회로. 3분 안에 끝냅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대처럼 일사불란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누가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서로 확인하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각자 위치로 뛰어갔죠.
박주현 박사가 제게 안전 헬멧과 절연 장갑을 건네며 함께 들어가자고 했고 저는 주저없이 받아들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복도는 붉은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고 ESS 코어실로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욱 뜨겁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벽면에서는 금속이 열팽창하며 내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바닥은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죠. 저는 25년 경력 동안 수많은 위험한 현장을 다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심장이 빠르게 뛴 적은 없었습니다. 코어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지옥을 본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ESS 장치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냉각 장치는 완전히 멈춰 있었으며 온도 센서는 제멋대로 숫자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은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지고 있었고 공기는 너무 뜨거워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죠. 지금 시작합니다. 박주현 박사가 외쳤고 한국팀은 말 그대로 전쟁을 치르듯 움직였습니다. 김 대리는 냉각 라인 밸브로 달려가 수동 분리 작업을 시작했고 그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거대한 밸브를 돌리는 동안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됐지만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죠. 이 과정은 센서 제어판 앞에서 노트북을 꺼내 케이블을 연결했고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박주현 박사는 메인 차단회로 패널을 열고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하나씩 재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작업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고 한국팀은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으며 서로 소리치지 않아도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호흡은 하나였고 움직임엔 군더더기가 없었으며 모든 동작이 목적을 향해 정확히 수렴하고 있었죠. 냉각 라인 분리 완료. 김 대리가 외쳤습니다. 센서 오버라이드 성공. 임시 알고리즘 주입 중. 이 과정이 뒤를 이었습니다. 차단 회로 재구성 완료. 지금 강제 차단합니다. 박주현 박사가 마지막으로 큰 레버를 힘껏 당겼습니다. 순간 굉음과 함께 고압 증기가 파이프에서 분출됐습니다. 뜨거운 김이 사방으로 퍼지며 시야를 완전히 가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ESS 장치 전체가 격렬하게 진동하며 금속성 비명을 질렀고 경보음은 더욱 요란해졌으며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순간 정말로 폭발하는 건 아닐까 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10초쯤 지났을까요?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붉게 깜빡이던 경고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었고 ESS의 진동도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계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689도에서 650도, 610도, 570도. 숫자는 빠르게 내려갔고 3분쯤 지나자 287도까지 안정화됐습니다. 경고등이 마침내 녹색으로 바뀌었고 시스템 안정화 신호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박주현 박사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온도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안정화 완료. 폭발 위험 제거됐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3분 40초. 한국팀이 이 모든 작업을 완료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냉각 라인 수동 분리, 센서 신호 강제 오버라이드, 임시 패치 알고리즘 삽입, 차단 회로 재구성. 이 복잡한 작업들을 단 3분 40초 만에 끝낸 겁니다. 시코쿠의 절반이 날아갈 뻔한 순간이 4분도 안 돼서 멈춰선 거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들은 기술자가 아니라 구조대였다고, 그들에게 전력망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살려야 할 생명이었고, 복구 작업은 기술이 아니라 구조였다고 말이죠. 건물 밖으로 나오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본 소방대와 전력공사 긴급팀이 이제야 도착하고 있었죠. 한국팀이 위기를 해결한 지 10분이 지나서였습니다. 박주현 박사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3차 변전소도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따라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2차 변전소가 기적처럼 살아난 직후 우리가 전력본부로 복귀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 관료 2명이 회의실에 와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안도가 아니라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 팀이 도시를 구했다는 사실보다 공식 절차 없이 외국인 팀이 일본 핵심 시설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온 모양이었죠. 한 관료가 차갑게 승인 없는 외부팀의 현장 투입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한국 팀의 추가 활동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도시 전체가 폭발 직전이었고 한국 팀이 그걸 막아냈는데 이제 와서 절차 위반을 따지다니요. 회의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일본 기술자들조차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박주현 박사가 침착하게 3차와 4차 변전소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관료는 그건 일본 기술진이 처리할 문제라며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기 전까지 한국팀은 대기하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2차 변전소 복구 성공으로 얻은 교훈이 전혀 없는 건지 아니면 자존심이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기술자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상급자의 명령 앞에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삐삐. 비상경보음이 다시 울렸고 회의실 앞 모든 사람이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일본 기술자 한 명이 급히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며 외쳤습니다. 3차 변전소 ESS 온도 급상승 감지. 현재 580도, 상승 속도 분당 20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분당 20도라는 건 10분 안에 폭발 임계치에 도달한다는 의미였고 3차 변전소는 2차보다 규모가 2배 이상 컸습니다. 만약 여기가 터지면 2차 변전소 폭발과는 비교도 안 될 피해가 발생할 거였죠. 박주현 박사가 즉시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고 관료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아직 공식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현장 투입은 불가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주현 박사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섞였고 그는 승인을 기다리다간 3차 변전소가 날아간다고 2차보다 2배 크다고 여기가 터지면 시코쿠 절반이 사라진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관료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며 절차는 지켜야 한다고 먼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본부 승인을 받고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전 세계 재난 현장을 다니며 수많은 관료제를 봤지만 이 정도로 경직된 건 처음이었죠. 도시가 불타고 있는데 서류를 요구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회의를 소집하고 폭탄 타이머가 돌아가는데 승인을 기다리라니요. 저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은 서류가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3차. 변전소가 폭발하면 최소 20만 명이 위험에 처한다고 회의를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말이죠. 관료들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명이 재계 국제 전문가라면 절차의 중요성을 알 것이라며 안전 규정을 무시한 현장 투입은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되받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안전 규정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규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더 큰 위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 지금은 규정이 사람을 죽이고 있었던 거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3차 변전소 온도는 600도를 넘어섰고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7분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여전히 논쟁만 이어지고 있었고 일본 기술자들은 상급자와 한국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박주현 박사가 팀원들과 짧게 눈빛을 교환하더니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결심을 읽을 수 있었죠. 그는 더 이상 승인을 기다리지 않기로 한 겁니다. 우리는 갑니다. 승인이 있든 없든 책임을 지든 말든 우리는 도시를 살리러 갑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관료가 허가 없이 움직이면 국제 문제가 된다고 소리쳤지만 박주현 박사의 반문은 간단했습니다. 도시가 날아가는 것보다 국제 문제가 더 무섭냐고 말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한국팀 3명은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기술도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선순위였죠. 일본은 체면과 절차를 먼저 생각했고
한국은 생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도 가방을 들고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관료가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25년 경력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말이죠. 복도를 달려나가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두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일본은 절차를 선택했고 한국은 생명을 선택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고 3차 변전소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3차 변전소 앞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2차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뜨겁게 달궈져 있었고 외벽 금속 패널은 열팽창으로 휘어져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타는 플라스틱과 쇳가루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박주현 박사가 열화상 카메라로 스캔하자 화면 전체가 주황색을 넘어 흰색에 가깝게 변했고 온도계는 701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이미 임계치를 넘었습니다. 폭발까지 3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3분이라는 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었고 2차 변전소보다 2배 큰 이곳이 폭발하면 반경 1km가 초토화될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일본 소방대 차량 3대가 급히 도착했습니다. 소방대장이 차에서 내리더니 건물을 보고는 즉시 판단을 내렸습니다. 진입 불가. 전원 대피. 그는 확성기를 들고 주변 건물에 대피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고 소방관들은 차량을 후진시켜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기준으로는 당연한 판단이었죠. 700도를 넘은 ESS 앞에서 진입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러나 한국팀은 달랐습니다. 박주현 박사가 팀원들에게 장비를 나눠주며 간단하게 지시했고 3명은 동시에 안전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소방대장이 그들을 보고는 황급히 달려와 제지했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지금은 대피해야 할 때입니다. 박주현 박사가 헬멧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안 들어가면 이 도시가 죽습니다. 소방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국팀을 말리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건물 입구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전문가로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성과 그들과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본능 사이에서 말이죠. 결국 저는 달렸습니다. 뒤에서 소방대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제 발은 한국팀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열기가 폐를 짓눌렀고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목구멍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벽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천장에서는 단열재가 녹아내리고 있었으며 바닥은 뜨거워서 신발 밑창이 녹는 느낌이었죠. 코어실까지는 20m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20m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서가던 김대리가 갑자기 비틀거렸고 이 과장이 황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열기로 인한 탈수와 산소 부족이 시작된 거였죠. 박주현 박사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벗어 김대리에게 씌웠고 그 자신은 숨을 참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코어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온도계는 713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이 과장이 외쳤습니다. 박주현 박사가 문 손잡이를 잡았지만 뜨거워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절연 장갑을 이중으로 끼고 힘껏 문을 밀었고 문이 열리는 순간 폭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뒤로 튕겨나갔고 한국팀도 잠시 주춤했지만 곧 다시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코어실 안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ESS 장치는 완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냉각 장치는 폭발로 반쯤 날아가 있었으며 사방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온도 센서는 이미 오작동으로 의미 없는 숫자만 뿜어내고 있었고 경보음은 귀가 찢어질 듯 울려 퍼지고 있었죠. 지금 차단합니다. 박주현 박사가 외치며 메인 차단 레버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레버는 열팽창으로 완전히 고착돼 있었습니다. 그는 전신의 힘을 다해 레버를 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김대리와 이 과장이 함께 달려들어 레버를 잡았고 3명이 동시에 힘을 주었습니다. 삐걱. 금속이 비명을 지르며 레버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달려가 레버를 잡았고 4명이 전신의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팔 근육이 터질 것 같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콰직! 레버가 완전히 내려갔고 순간 모든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718도였던 온도가 멈췄고 ESS의 진동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증기가 분출됐고 온도계 숫자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00도, 650도, 600도, 500도. 우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폭발까지 남은 시간은 7초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팀은 단순히 기술을 다루는 게 아니라 죽음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들에게 이 복구 작업은 업무가 아니라 전쟁이었고 이 도시는 포기할 수 없는 전우였던 겁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일본 소방대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주현 박사가 땀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레이 박사님, 이제 시코쿠는 살았습니다. 3차 변전소에서 살아 돌아온 우리를 본 일본 소방대원들의 표정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 경외감,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죠. 그들은 대피를 선택했고 우리는 진입을 선택했으며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도시는 살아남았고 한국팀은 다시 한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 소방대장이 박주현 박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박주현 박사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악수는 길었고 그 침묵 속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했죠. 전력본부로 돌아오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절차를 외치던 관료들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일본 기술자들이 한국팀 앞으로 하나둘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전력본부장 오카모토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국팀 앞에 서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숙였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시코쿠를 구했습니다. 그 한마디 뒤로 회의실 안 40여 명의 일본 기술자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일본은 오늘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시대의 전환점과 마주한 겁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시코쿠가 하나씩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다시 켜졌고 건물에 불빛이 돌아왔으며 거리에는 안도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한국팀 3명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박주현 박사는 여전히 땀범벅이 된 얼굴로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팀원들도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들은 환호를 원하지 않았고 찬사도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도시가 살아난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듯했죠. 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한국팀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었다고. 그들은 위험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그 정신이야말로 세계가 배워야 할 진짜 힘이라고 말입니다. 일본 기술자 한 명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절차를 지켰지만 그들은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전체를 감쌌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기술도 장비도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선순위였던 거죠. 3차 변전소 복구 30분 후 시코쿠 전력망이 하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 복구 현황이 떠 있었고 저는 그 숫자들이 올라가는 걸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전력 복구율 63%에서 72%로 다시 82%로 치솟았고 마침내 97%까지 도달했습니다. 사실상 완전 정상화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시코쿠 도심이 빠르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다시 켜졌고 건물마다 불빛이 하나둘 돌아왔으며 멈춰섰던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의 생명유지 장치가 재가동됐고 공항 활주로의 유도등이 일렬로 점등됐으며 어둠 속에 갇혀있던 20만 가구의 전기가 돌아왔습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어른들이 안도하는 목소리, 그리고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팀은 여전히 땀범벅 상태로 조용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환호도 자축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도시가 되살아나는 걸 지켜볼 뿐이었죠. 그들에게 이건 업적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전력본부 로비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시코쿠 정전 사태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보도되고 있었고 한국 기술진이 도시를 구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던 거죠. 일본 직원 한 명이 노트북을 들고 와서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CNN 메인 화면에 큰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일본 초대형 정전에서 구조작전 성공. 그 아래로 BBC, 로이터, 프랑스 AFP 통신 기사가 줄줄이 이어졌고 모두 한국 기술팀의 신속한 대응과 놀라운 복구 능력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장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목격한 저로서는 기사가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더 많다고 느껴졌죠. 한국팀의 결단력, 그들의 헌신, 생명을 걸고 뛰어든 그 용기는 어떤 글로도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놀랐고 세계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25년 경력 동안 본 어떤 복구팀보다 한국팀이 압도적으로 뛰어났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빠른 게 아니라 정확했고 단지 용감한 게 아니라 계산됐으며 단지 기술자가 아니라 전사였습니다. 박주현 박사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화려한 조명도 기자들의 질문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임무를 완수했으니 돌아가겠다는 것뿐이었죠.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세계 전력 안전의 새로운 기준이 될 거라는 것을요. 사건 후 3주가 지났고 저는 제네바 국제전력안보회의에서 시코쿠 복구 과정을 공식 브리핑하게 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충격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팀의 복구 알고리즘을 공유받을 수 있느냐고, 한국의 ESS 복구 프로토콜 교육을 요청하고 싶다고, 한국과 공동전력안전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싶다고 말이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은 기록을 남기지 않지만 현장에서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그 순간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밝게 빛났고 반면 일본 대표단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부대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결단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말은 50년 동안 바뀌지 않던 일본의 멈춰있는 마음이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졌고 모두가 일본 대표의 그 용기 있는 고백에 숙연해졌죠. 사건 이후 일본 정부는 ESS 전면 교체, 냉각 모듈 현대화,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강화라는 전례 없는 발표를 했습니다. 24년 11월 그 밤 이후 일본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11월의 그 암흑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위기는 기술이 아니라 결단이 구한다는 것을요. 일본은 멈춰 있었고 한국은 움직였습니다. 그 차이가 도시를 살렸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가 위기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달려갈 국가는 한국일 것이라고 말입니다.